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온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이혼 상담 하다 보면 가정폭력 사건 워낙 많거든요. 많아요. 실제로 뉴스만 보더라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네. 보도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최근에도 20년간 가정폭력을 저지르다가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혼을 결심을 해도 막상 법률 상담까지 받고 로펌까지 와서 변호사들이랑 상담을 받아도 내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뭐 상대방한테 보복이나 협박당할 거 걱정된다. 우리 남편 보통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진짜 많이 듣는데 실제로 이혼을 결심해서 상담을 하더라도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소송을 제기를 못하는 분들도 네. 있고요. 소송을 했다가 실제로 협박을 받아서 취하는 이혼 소송을 경우들도 취하하신 분도 계세요. 오늘은 뭐 가정폭력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랑 한 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안전한 이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접근금지 가처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거든요. 접근금지 가처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접근금지 가처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 네, 해당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고 네.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6개월에서 네. 길게는 2년 정도까지도 네. 상대방한테 접근을 하지 못하게 또는 뭐 연락하거나 아니면 뭐 문자 보내거나 네. 이런 것까지 다 차단을 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 하게 되면 신청을 뭐 꺼려할 만한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차피 상대방은 우리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가정폭력을 이미 했고 우리 네.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걱정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로펌 쪽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뀐 게 이런 접근금지 가처분보다도 형사 고소나 112 신고로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요즘 시스템이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경찰에서도 빠르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이 부분이. 맞아요. 그 네. 부분 안 그래도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간접강제 수단으로 100만 원 지급해라. 네, 네. 뭐 위반 시 1회당 50만 원 내라. 네. 이런 수준에 그치는 거여서 네. 처벌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막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적인 수단을 강구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가정폭력을 하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라고 해서 일단 분리를 시켜둘 수 있어요. 네. 그걸 위반을 하면 징역 2년 그리고 벌금은 2천만 원까지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부부간에도 스토킹 범죄가 이혼을 하고 있을 때는 성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부부간의 역학관계 같은 게 갑과 을의 관계들에 이미 형성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깨기가 어렵죠. 예, 네. 상대 배우자의 그거를 깨기가 어려운데 제3자인 경찰이나 사법 당국에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그 관계를 많이 깰 수 있는 거고 와이프 쪽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컴플레인 해가지고 하면 또 집에서 뭐 싸우고 뭐 이러니까 외부의 기관이나 최소한 변호사 도움이라도 받으면 그런 부분도 가정폭력을 좀 피하는 길이 되는 것 같고 일단 변호사가 개입이 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법리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남편들은. 변호사님, 가정폭력 사건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얼마 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그냥 폭행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피해당한 주수라든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청구를 하긴 하겠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이혼이랑 결부되기 때문에 네. 손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 네. 위자료 책정이 더 적극적으로 되는 네, 편이에요. 네. 적게는 뭐 1,000에서 3,000 정도를 청구를 하게 되지만 네. 요즘에는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5,000 이상 청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증거 자료는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진단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진단서 없다 이런 경우들 정말 많거든요. 진단서를 받기가 힘들죠. 거기 가서도 남편에 따랐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단서 발급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때 타인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을 진단서에 꼭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네. 나중에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굴러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타인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 정도는 남겨놓으셔야 증거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를 못 남겨두더라도 최소한 사진 정도는 찍어둬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사진 찍고 그리고 가정폭력의 특징이요 반복된다는 것에 있어요.
있어요. 반복된다 그러면 내가 언제 폭행을 당할지 언제 폭언을 들을지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녹음을 하시는 것도 네. 영상을 찍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로엘에서 다뤘던 남편의 폭행과 주사로 인한 이혼 사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혼인 기간이 한 15년 정도 돼요. 네. 15년 동안 남편의 폭력 그리고 주사? 주사, 네. 주폭이죠. 네. 굉장히 장기간 동안 당해 오셨어요. 네. 이분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접근 금지까지 아, 했던 네네. 그런 사례입니다. 접근 금지 사전 처분과 뭐 가처분 차이가 있나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가처분 신청은 이제 사전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라는 특징이 네네. 있고, 별도로 그냥 네. 할 수 있는 거고. 네. 사전 처분은 이혼 소송을 제기를 제기하면서. 하면서 미리 좀 법률 관계를 정리를 네. 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왜냐하면 소송 기간이 기니까 네. 그런 경우에 신청하는 그런 처분이라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의뢰인께서 남편의 폭력 문제로 위자료 청구도 했고 자녀들의 양육권도 주장했는데 남편은 어떤 입장이었죠? 남편은 굉장히 뻔뻔하게 나왔어요. 음. 남편이 오히려 반소 제기를 했고요. 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아내 쪽에 있다. 우리 아, 의뢰인한테 네.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위자료 청구하고 네.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고 네. 그리고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 소송 결과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반박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별거 기간 중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네, 그것까지 청구를 했고 네. 저희 의뢰인의 청구가 100% 인용이 인정이 됐습니다. 됐고 남편 청구는 전부 기각이 되었고요. 네, 이혼이 됐고요. 네. 그리고 재산 분할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서 네.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만 주고 끝났어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역시 당연히 갖고 왔고 네.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된 거죠? 과거 양육비는 한 3천 정도 네. 받을 수 있었고요. 장래 양육비도 매달 220만 원씩. 저희가 가정폭력 사건 상담 들어가면 1년 중에 한두 번씩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뭐 빈번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길게 지속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녀가 있거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보호하고 싶은 생각들이 다들 있으니까요. 실제로 보면 폭행 사건이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폭행은 반복돼요. 무조건 네. 반복돼요. 네. 왜냐하면 특히 가정폭력이 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들은 특정 피해자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가정폭력은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그 자기 피해를 실제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 해도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가해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도 상담을 해보면 나이대가 60대인데 싸움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딸들이 이미 다 장성했는데 뭐 어머니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고 그걸 보는 자녀들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고통에 빠지고 차라리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폭력 사건이라는 게 단순하게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